자, 이제 강의계 표 없으신 분들께 복사해 놓으라고 그랬으니까 이따 쉬는 시간에 받아가세요. 자, 60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인식이 있는데 거기 보면 충당부채 인식 요건이 거기 있어요. 동그라미 1, 2, 3 605페이지에 오면 3번에 인식이 있고 가로 1번에 충당부채 있는데,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부채로 인식한다는데 그 세 가지가 있죠. 그게 정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식 요건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자원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높다는 거는 50% 초과예요. 이게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자, 오발 부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동그라미 1번과 2번인데 그건 이 얘기예요. 아까 충당 부채는 이런 얘기했죠. 충당 부채는 자, 현재 의무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첫 번째로. 자, 두 번째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 세 번째로 신뢰성 있는 측정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이렇게 신뢰성 있는 측정. 근데 우발 부채를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 있는 606페이지에 오면 거기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있는데, 제일 위에 보면 가로 1번에 오발 부채가 있고, 오발 부채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죠. 동그라미 1번이 뭐냐면은 현재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현재 의무가 아니고 잠재적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고, 동그라미 2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신뢰성 측정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당부채의 정의 이 세 가지를 충족하게 되면 인식하는 것이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걔가 우발부채가 돼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충당부채만 그냥 알면 우발부채는 충당부채가 아닌 거예요. 셋 중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걔는 다 우발부채다 이런 생각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바로 밑에 오발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한 오발부채 유형별로 당해 성격을 공시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오른쪽에 그림 13-3에다가 요약을 해놨어요. 그림 13-3에 보시면 뭐가 되냐면은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유출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죠. 자원의 유출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높지 않은 경우, 희박한 경우 세 가지로 나눴어요. 높은 경우에는 현재 의무라면 인식해야 되는 거죠. 자, 높지 않은 경우는 자, 현재 의무나 잠재적 의무인 경우에 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박한 경우에는 현재 의무거나 잠재적 의무거나 전부 다 인식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공시할 것이냐? 자, 공시하는 경우도 있고 공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 표를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기준서에 나와 있는 표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그려놨어요. 예? 자,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고 그 그림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왼쪽을 가보시면 606페이지에 보면 연대보증 의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해요. 연대보증. 자, 연대보증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연대보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연대보증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연대보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연대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 둘이서 C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서는 거예요. 그러면 C라는 채무가, 예를 들어서 2억 원의 채무가 있어요. C라는 회사가 은행에다가 2억 원을 빌렸는데, 은행에서 이제 보증을 쓸 것을 요구했어요. 그럼 보증을 세울 때 2명을 보증 세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 A도 A하고 B 둘이서 C사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섰다고요. 보증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연대보증을 서요. 자, 연대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C사가 만약에 2억 원을 못 갚게 되면 A사와 B사가 힘을 합쳐서 2억 원을 갚으라는 뜻이에요. 연대보증의 의미와 연대보증의 반대가 이제 각자보증이라는 것도 있는데, 각자보증이 있고 연대보증이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A사와 B사가 보증을 섰다고 할 때, 상식적으로 2억 원의 빚을 C가 못 갚는다 그러면 A사가 1억 원을 갚고 B사가 1억 원을 갚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보증인 거예요. 그런 걸 각자보증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연대보증이라고 하는 건 이런 얘기는 뭐 할 필요 없고, 연대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A사가 갚든 B사가 갚든 은행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둘이 합쳐서 힘을 합쳐서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는 A와 B를 보아하니 B는 돈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A사는 돈이 많아요. 그러면 A사한테 가서 2억 원을 달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A사는 무조건 2억 원을 물어줘야 돼요. 이런 걸 연대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사는 자기가 다 물어줬으니까 B사한테 가서, 야, 너도 나랑 같이 보증 섰으니까 1억 원 네가 대신 내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B사는 안 주죠. 이게? 자, 그런 걸 연대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사가 만약에 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억 원을 못 갚게 되겠죠. 자, 상식적으로는 뭐가 돼요? 1억 원은 A사가 갚아야 되고 1억 원은 B사가 갚아야 되죠. 이렇게. 그게 상식이잖아요. 자, 그래서 요 1억 원은 충당부채로 계상하는 거예요. A사가 충당부채로 계상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나머지 1억 원은 뭐냐면 B사가 혹시 못 갚게 되면 A사가 대신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는 A사한테 직접 와서 2억 원을 다 물어내라 이럴지도 모르잖아요. 상식적으로는 2분의 1만 물어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분의 1은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이고 나머지 2분의 1은 오발부채로 추석 기재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얘가 혹시 못 갚게 되면 내가 또 갚아줘야 돼요. 그건 오발부채에 해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 시험에 자주 나온 거니까 연대보증물을 읽어보시고 2분의 1은 충당부채로 나머지 2분의 1은 오발부채로 공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607페이지 오면 가로 3번에 보면 우발자산이 있는데 사실 우발자산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기준서 자체가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은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관한 설명이기 때문에 우발자산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발자산에 대한 것은 거기 있는 것만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돼요.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어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시면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데 자, 뒤로 가보시면, 이제, 608페이지에 있죠? 608페이지 그림 13-4를 한번 보시고,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기만 하면 돼요. 그 그림을 한번 보시고, 앞에 있는 본문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앞에 본문 있죠? 본문을 쭉 읽어보시고, 그 두 가지를 다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가 충당부채하고 우발부채 쪽을 시험에 내기 때문에 우발자산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4번에 주석 공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두 가지는 그냥 읽어보시고 맞다 틀리다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609페이지에 보면 이제 측정을 해야 되죠. 자, 측정을 해야 돼요. 자, 우리는 이제 여태까지 뭘 했냐면은 지금까지 한 얘기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현재 의무냐 이런 얘기를 했고 현재 의무에 대한 얘기를 했고 자,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뢰성 있는 측정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신뢰성 있는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측정을 할 때 가로 1번에만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을 하셔야 돼요. 그럼 최선의 추정치가 뭐냐? 최선을 다한 측정치다 그런 뜻이에요. 뭐 대단한 얘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측정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를 써놨는데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써놨어요. 뭐 대단한 얘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보시면은 뭐라고 되냐면 최선의 추정치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되고 있는데 그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최선의 추정치는 보고기간 말에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경우에 합리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최선의 추정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무를 이행할 때 지급해야 될 금액, 그것을 우리는 최선의 추정치라고 한다고요. 자, 그런데 그 최선의 추정치에 대해서 세 번째 문단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대가치를 이용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것도 다 상식적인 얘기예요. 뭐 시험에 나올 만한 뭐 대단한 얘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배적 추정치를 이용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그 밑에 예가 있잖아요. 예를 보시면 전혀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예가 있어요. 구입 후에 첫 6개월 이내에 제조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수선비를 보장하겠다는 그런 계약에 따라서 재화를 판매했다는 얘기예요. 6개월 이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재화를 수선해 주겠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자, 그럴 때 우리는 결함이 아예 없을 가능성도 있고, 이거 표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결함. 자, 중요하지 않은 결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중대한 결함이 있을 수도 있죠. 중대한 결함이. 치명적인 결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동차 입장에서 보면 엔진이 아예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엔진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무슨 타이어가 펑크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함이 아예 없을 가능성이 75%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그렇죠? 타이어가 펑크날 가능성이 얼마냐면 20%다 그런 얘기야. 중대한 결함, 엔진이 아예 망가질 가능성이 5%예요. 6개월 이내. 자, 그러면 엔진이 아예 망가지면 완전히 다 수리를 해줘야 되죠. 엔진을 다 바꿔줘야 되니까. 그러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4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타이어가 망가지면 100만 원의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함이 없으면 하나도 안 들어가죠. 이때, 자, 우리가 충당부채로 계산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냐? 확률을 곱하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기대값이 되죠. 우리가 통계에서. 이 기대값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곱하기만 하면 돼요. 이제.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별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되고, 자, 610페이지에 보시면, 자, 가로 2번에 보면 위험과 불확실성이 있어요. 자,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냐면은 반드시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얘기만 쓰여져 있어요. 위험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잘 고려하자 그런 얘기. 불확실성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잘하자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냐는 자세한 얘기는 별로 없다고요. 이게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계산 문제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줘요. 이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게 확률로 주면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자, 그러면 거기 가로 3번에 보면 현재 가치가 있는데, 자, 충당부채는 어떻게 되냐?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자, 우리는 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충당부채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충당부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자, 첫 번째, 복구 충당부채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복구 충당부채가 수많은 충당부채의 많은 특질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자, 복구 충당부채 첫 번째 생각이 뭐죠? 현재 가치 평가한다는 거예요. 복구 충당부채는 현재 가치 평가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죠? 현재 가치 평가를 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아, 모든 충당부채는 현재 가치 평가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로 3번의 현재 가치에서는 충당부채는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구 충당부채를 생각하세요. 복구 충당부채를 생각하면 충당부채 한 반 정도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복구 충당부채는 현재 가치로 평가하니까 얘도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거죠. 그 밑에 보시면 얘는 순액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는 잠깐 안 썼죠. 복구 충당부채가. 그 다음에 할인율은 뭘 써야 되느냐?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문구는 뭐냐면 세전 이율이라는 거예요. 그 세후가 아니라 세전이에요. 세전. 법인세를 고려하기 전에 이율을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말로만 아시면 돼요. 계산 문제로 나올 때 어떻게 써요? 여기서 자, 세전 이율 얼마, 세후 이율 얼마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충당부채, 복구 충당부채에서는 이자율 몇 프로 이러고 끝이에요. 말로 하는 문제에서 세전 이율인가, 세후 이율인가 이걸 문장을 다르게 써준다고요. 그 세전 이율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가로 4번에 보면 자, 미래 사건이 있는데 자, 미래 사건을 감안해서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래 사건을 반영해서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미래 사건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도 얘기한 거랑 좀 틀린 거예요. 아까는 과거 사건의 결과였죠. 자, 과거 사건의 결과로 자, 현재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 현재 의무는 기업의 미래 사건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미래 사건에. 미래 사건이란 것은 경영자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미래 시험에 합격한다면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어떤 미래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현재 의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얘는 이제 현재 의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미래 사건을 말하는 거고, 자, 여기서 얘기하는 미래 사건은 이미 현재 의무이면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서 이제 금액을 추정할 때 미래에 발생하는 어떤 사건이 이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걸 반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 복구 충당부채를 계산할 때도 이렇게 되는 거죠. 복구 충당부채를 계산할 때도 이제 미래연금 흐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미래연금이 이렇게 돼 있으면 자, 복구 충당부채를 계산할 때 이 미래 시점에 자, 요 날이 있겠죠? 이날 현재 복구 충당부채를 얼마인지를 계산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계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이 지난 후인 이때 5년이 지난 이때 복구 공사를 한다면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를 우리가 추정해내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원상복구를 할 때 우리는 인간들이 전부 다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원상복구를. 예?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기술이 개발되게 되면 이때쯤 되면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 태권브이가 할지도 모르잖아요.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가 밑에 들어가서 원상복구를 할지도 모르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기술의 진보 이런 걸 다 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미래 사건이에요. 예? 지금은 구현할 수 없었던 어떤 기술이 미래에는 그러한 기술이 구현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기술의 진보라든가 뭐 학습 효과, 규모의 경제 효과 이런 걸 다 반영해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 발생할 복구 비용을 정확하게 추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런 뜻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미래의 사건을 추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미래에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알아요? 휴대폰이 하나 있어요, 휴대폰. 우리는 제일 처음에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소위 페이저라고 하는 삐삐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은 다 해결이 됐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핸드폰 들고 다닐 때 무전기 같은 걸 들고 다니고 있었을 때 우리는 다 황당해했잖아요. 하지만 세월이 조금 흐르고 나니까 우리는 삐삐는 자리를 감추고 핸드폰으로 다 교체됐죠. 자, 지금은 이제 핸드폰 시대라고 하지만 핸드폰이 언제까지 핸드폰이 될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핸드폰도 다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그렇죠? 뭐 상상을 해보세요. 핸드폰 사라질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비행기가 사라질지도 몰라요. 그냥 여기서 미국으로 여행을 할 때 공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SF 영화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딱 들어가면은 딴 데로 다 옮겨가잖아요. 그런 거 할지도 모르죠? 닥터스라고 하는 영화가 거기 나오잖아요. 영화 안 보는군요.
있어요. 그거. 자, 아무튼 간에 그런 미래 사건까지 다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것만 아시면 돼요. 미래 사건을 반영해야 된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관련된 자산의 처분이 있는데, 자,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산의 처분이익이 예상되면 충당부채를 측정하는데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그 밑에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 이런 거죠. 자, 회사가 토지를 하나 샀어요. 토지를 샀는데 얼마를 주고 샀냐면 1억 원을 주고 샀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소송이 걸린 거예요. 이 회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1억 원짜리 토지를 샀다고 옛날에. 근데 소송이 걸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땅이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의 아버지죠.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 몰래 팔아먹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와갖고 그 땅 내 땅인데 난 판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조용히 아버지를 설득하죠. 아버님 그러시면 자식이 유치장에 가요. 사기죄로. 그러면 내 아들이 아니다. 여기 끝나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유치장에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게 소송을 하는 거죠, 소송이. 인감이 위조됐나 안 됐나 이걸 따져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아버지가 만약에 이기게 되면, 결국은 내가 이 땅을 되돌려줘야 된다고요. 혹은 그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땅값이 지금 2억 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땅값이 2억 원이에요?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 사이에.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만약에 물어주게 되면 2억 원짜리 땅을 주든가 아니면 현금으로 2억을 물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때 충당부채를 얼마를 계산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런데 질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으면 충당부채를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질 것 같아요. 얘는 사기꾼이에요. 예? 인감이 위조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실제 인감하고 틀려요. 완전히 져요. 그러면 충당부채를 반드시 계산해야 되죠. 자, 그러면 충당부채를 얼마를 계산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이렇게. 1억인가 2억인가 그런 얘기죠.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충당부채를 1억을 계산해야 된다는 주장은 이런 거잖아요. 이 토지 1억 원짜리를 주면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렇죠? 자, 근데 토지를 안 준다 그러면 2억 원을 충당부채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2억 원의 충당부채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이 토지를 처분하게 되면 2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 토지를 팔면 1억 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죠. 그 처분이익을 충당부채를 계산할 때 그 처분이익 1억 원을 빼야 되느냐 이런 얘기라고 지금. 이해하시겠죠 이게? 그런데 충당부채를 고려할 때는 계산할 때는 이 자산의 처분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는 1억 원으로 계산해 놓고 충당부채는 2억 원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가 되겠어요? 이 충당부채를 갚는데 얘 주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토지를 되돌려 줄 거니까 토지를 되돌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충당부채를 2억 원이나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얘 주면 끝이니까. 그러면 얘를 2억을 계산하지 않고 1억을 계산한다면 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처분이익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걸 고려했다는 뜻이잖아요. 고려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얘는 역사적 원가주의에 따라서 1억 원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고 얘는 별도의 부채니까 부채로서 계산하는 것일 뿐이에요. 따라서 이 관련된 자산의 처분이익은 고려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은 그렇게 했지만 그냥 말로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게만 하시면 돼요. 객관식에서는 그냥 그거만 나와요. 다음 중 틀린 문장을 해갖고 파란색 글씨만 나와요 쭉. 이게? 그래서 파란색 글씨만 나오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자, 5번에 충당부채의 변제가 있는데, 자, 충당부채를 변제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면 예상되는 변제 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이거는 회계사 2차 시험에도 출제됐던 건데,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변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변제라는 게 있어요, 변제. 제3자에 의한 변제죠. 자, 예를 들자면 이제 마케팅을 해도 좋고, 뭘 해도 좋아요. 옛날에 이제 월드컵을 할 때, 이제 SK텔레콤이나 또는 뭐 KTF나 이런 데서 LG텔레콤이나 다 써줘야지 안 써주면 또 걸려요. 공정거래법 위반이에요. 다 써줘요. 자, 이 세 군데서 이제 월드컵 마케팅을 했잖아요. 예? 16강에 진출하게 되면 우리가 100억을 쏜다. 그런 거 못 보셨어요? 그때 또 미친 듯이 차 몰고 다녔군요. 차에가 오픈카에 올라가고 다. 그때 지나가는데 미친놈들이 너무 많아갖고 뭐 소리 삑삑 울리고 뭐 그랬어요. 시끄러워 죽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이 그런 거예요. 저희 사무실 개인 사무실 하고 있어요. 여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축구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저게 미쳤나. 그래서 축구가 너무 재밌다는 게 너무 재밌어서 자기는 앞으로 축구 팬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퍽이나.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요. 야,
뭐 제가 반말은 안 하지만 저는 아무한테도 반말 안 해요. 우리 애들한테도 반말 안 해요. 왜요? 왜 애들한테는 반말해야 되나요? 우리 애들한테도 반말 안 해요. 친구한테 전화 오면 친구가 전화를 해줘요. 여보세요? 그러면 네, 누구세요? 그러면 나 누구야? 그러면 누구시군요. 그러시군요. 만약에 너 왜 존댓말 쓰니? 그러면서 그래요. 네. 그냥 그래요. 그럼 막 여기다가 야 나중에 만나서 술이라도 한잔 하자. 네, 그러세요. 그러면 너 왜 그래? 이러면 다음에 봐요. 이거 딱 끊어요. 그랬더니만 예전에 우리 애 이제 차를 태워주는데 친구 애가 탄 거예요. 친구가 탔는데 반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가 중학생인데 그 집이 어디예요? 말을 하다 보면 존댓말이 가장 편해요. 원래 반말만 써버릇해갖고 그런 거지 존댓말을 쓰면 존댓말이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존댓말이라는 게 이게 거리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존댓말이 진짜 훌륭한 말이에요. 근데 뭐 아무나 가서 뭐 그거 안 돼요. 앞으로 존댓말 쓰세요 전부 다. 친구에게도 이렇게 강의하면서 막 반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 미쳐서 그래요. 대통령도 강연할 땐 다 존댓말 쓰잖아요. 그렇죠? 원래 청중들한테는 다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전부 다. 철없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나 대고 다 하면 야 이거 너 모르니? 이러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겠어요? 모른다 이 자식아. 이러는 거지. 가만 있어봐. 얘는 뭐지? 여직원.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컵 끝나고 난 다음에 월드컵만 끝나면 축구 경기장 아무것도 안 가면서 무슨 축구가 좋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만 자기는 축구가 끝나도 월드컵이 끝나도 축구 경기장 갈 거래요. 온 국민 다 그랬죠? 왜 지금도 축구장에는 매번 한 1000명만 모일까요? 누가 그랬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월드컵 마케팅을 하는데 이게 잘 되면 내가 100억을 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8강에 들어가면 16강에 가면 16강에 갔잖아요. 편파 판정으로. 뭐 동의하지 않는 분이네. 홈그라운드 2점으로 갔잖아요. 이게 이탈리아인가 스페인이 골 넣는데도 골이 아니라고 우기고 막 이러면서 들어갔잖아요. 이게 원래 스포츠는 완전히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전 옛날에 시립대에서 시간 강사할 때 진짜 공정했어요. 전 공정하지 않은 법이 없어요. 저의 무기는 공정함이었어요. 근데 학생들은 맨날 제게 와서 장학금으로 승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학점을 줘야지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학생의 무기는 장학금이지만 내 무기는 공정성이다. 네? 내가 학점을 잘 줘서 학생이 장학금을 받으면 다른 한 사람이 못 받을 거 아니냐. 그냥 정당하게 준다. 그 옛날에 다 하는데 4학년 과목을 가르치는데 모의고사를 매주 보는 거예요. 매주 보는데 어느 걸 채점할지 모른다 이러고 모의고사를 봐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학 연습이에요. 회계학 연습이니까 이제 회계사 공부하는 애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매주 시험을 보는데 어느 걸 거둘지는 나는 잘 모른다. 어느 날 갑자기 내키는 대로 다 2개를 걷어서 하나는 중간고사고 하나는 기말고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모의고사를 매주 만들어서 그때 학원 강사 안 할 때요. 한가하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매번 만들어서 그래서 시험 보고 이런 걸 했다고요. 그래서 이게 또 학점이 또 이게 순서가 있잖아요. 비율 있잖아요. 비율.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네? 비율 없어요. 비율.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반을 A 플러스를 줬어요. A 플러스가 반이에요. 나머지 반이 A예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B가 한 서너 명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대학 본거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거죠. 난 몰라요. 그러고 그냥 내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게 아니라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그건 당신 사정이고 내 사정은 아니잖아요. 내게도 피치부터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정이. 그런데 한 사람이 B를 맞은 거예요. B를 저한테 찾아왔어요. 자기 학점이 왜 B냐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줬어요. B니까. 거기에 이유가 어디 있어요. B니까 B지.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막 항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답안지를 보면서 이거 틀리고 이거 틀리고 이거 틀리고 B라는 거죠. 자기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올 A 플러스를 맞는 사람이래요. 거의 전 과목을 다 A 플러스를 맞는 사람이래요. 저희 사무장이 그때 여기 들어온 학생이었거든요. 저희 회계사무소 사무장이. 예? 그런데 나중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형이 올 A 플러스를 맞는 사람인데 저한테 B를 맞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누가 B 하래? 내가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한 거지. 그래서 B를 줬죠. 이 사람은 치욕이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저희 사무장이 그러더군요. 이 사람이 왜 그냥 그대로 수긍했냐면은 저희 사무장이 때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저희 사무장이 저를 잘 따라서 매일매일 그 학교 강의하러 가면 맨날 쫓아가서 밥 먹고 술 먹고 이랬거든요. 이게 전 술 먹고 강의 들어가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사무장이 A였거든요. 거의 대부분 다 A 플러스인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당연히 저희 사무장은 A 플러스라고 생각했겠죠. 잘 아는 사이니까.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저는 사람 일을 안 보고 채점해요. 사람 일을 안 보고 채점하기 때문에 사무장이고 뭐 잘 아는 사람이고 아닌 사람이고 몰라요. 전 하나도. 그냥 문제만 보고 채점을 해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쭉 주는 거예요. 이게 공정성이죠. 공정성. 가만있어. 이 얘기는 뭐하라 했어? 이 얘기하다가 자 이제 100억에 가만있어. 이 얘기랑 무슨 관계가 있지? 자 그러면 100억이 있어요. 100억을. 그러면 16강에 갔잖아요. 편파 판정. 그 때문에 16강에 갔잖아요. 100억을 물어줘야 되죠. 100억을 물어줘야 되면 SK텔레콤에서는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충당부채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가 충당부채로 계산하는 거죠. 월드컵 충당부채, 여기다 월드컵 손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정 과목 대충 쓰면 돼요. 계정 과목을 무슨 자세하게 쓸 필요 없어요. 이게 그러면 월드컵 손실, 월드컵 충당부채하고 여기다 100억을 쓰겠죠. 100억을 이렇게 100억을 쓰겠죠. 자 그런데 SK텔레콤이나 이런 데서 그냥 했을 리가 없어요. 잘못하다간 혹시라도 편파 판정이 우려되잖아요. 그래서 16강에 가버리면 100억을 손해본다고요. 이때 손해보는 회사들은 다 누구냐면 보험회사들이에요. 얘네들이 보험료 1억 원을 딱 주고 보험을 들어요. 1억 원을 딱 준 다음에 보험회사들은 무슨 생각했어요? 16강 간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1억 원 번 거예요 그냥. 그래서 1억 원을 받고 보험을 들어주죠. 자 그러면 이 금액 중에서 100억 원을 누구한테 받아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다고요. 그게 제3자에 의한 변제예요. 충당부채를 제3자가 물어주는 거예요. 3자가.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거기 있는 걸 충당부채 변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충당부채를 이렇게 100억을 계산하게 되면 충당부채 손실을 계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중에서 한 80억 원 정도를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여기다 자산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자산으로 80억을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 80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여기 있는 손실과 상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실과 뭐하고 똑같아요? 정부보조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부보조금에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이럴 때 정부보조금을 감가상각비와 상기하는 회계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예상 변제 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는데 자산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자산으로 계산할 금액은 절대로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3경기 예선에서 했는데 3경기 중에서 2경기를 이겼어요. 그러면 이제 16강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 가능성을 반영해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 60억만 계산했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런데 실제로 100억을 다 물어주게 되면 80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60억이라고 할 때 이거 80억을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금액은 이 금액을 넘어서서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손실과 여기 있는 요 금액은 서로 상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거의 책에서 빠뜨려서 제가 정오표에다 넣어놨어요. 제일 마지막에 한 줄을 추가하라고 요거 2개를 상기한다 이런 얘기를. 그거 한번 읽어보시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충당부채 변제예요. 저것도 회계사 시험에 출제했었어요. 주관식에서. 저것도 왔어야 돼요. 충당부채 변제. 자 612페이지에 보시면 자 충당부채 변동이 있는데 자 충당부채 변동이 있는데 충당부채 잔액을 검토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 자, 복구 충당부채를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해요. 이때 복구 비용이 100원이었죠? 자, 그러면 이 금액을 현재가치로 평가를 해서 이들 현재 이자율이 10%라면 자, 10%로 현재가치 평가해서 복구 충당부채를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취득원가에다가 복구 충당부채를 이렇게 더해서 자산의 취득원가를 계산하게 됐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한 2년쯤 지났다고 해보죠. 그러면 2년이 지난 시점에 이날 현재 복구 충당부채가 얼마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자, 복구 충당부채는 지금 뭘 했냐면 유효자율법을 적용했다고요. 유효자율법을 적용하면 언제나 미래연금이 현재가치가 되죠. 자, 그러면 이 복구 충당부채는 이날 현재 장부금액은 요 금액을 이렇게 현재가치로 평가한 거예요. 뭘로 할인한 거죠? 10%로 할인한 거예요. 네? 제일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장기정채권 채무부터 유효자율법을 적용하면 미래연금의 현재가치는 장부가액이 된다. 따라서 얘를 10%로 현재가치 평가하게 되면 이 금액이 복구 충당부채 장부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충당부채는 매 회계 기간 말 현재로, 보고 기간 말 현재로 이 금액이 정확한 것인지를 반드시 재검토를 해야 돼요. 금액을 자꾸 수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해 말에는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연도 말이 되니까 이 금액이 100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을 추정하게 되는 거예요. 수정하게. 그것이 뭐냐면은 가로 1번에 있는 가로 1번의 충당부채 변동에는 반가로 1번에 있는 충당부채 잔액 검토예요. 자, 충당부채 잔액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돼요. 자, 그걸 검토할 때 이 금액이 100원인데 이걸 현재가치로 평가하니까 얼마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한 90원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1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얼마로 바뀌었냐면은 생각해보니까 이 시점에서 다시 계산해보니까 이 금액이 120원이다라는 거예요.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재료비도 많이 올라서 원상복구 비용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120원이라는 금액을 미래연금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럼 이 금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복구 충당부채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10원이라면 이 90원을 110원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분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충당부채가 늘어나겠죠? 그럼 여기다가 자, 복구 충당부채라고 하는 금액이 있는데 복구 충당부채라고 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자, 20원이 늘어났겠죠? 그거를 유형자산에 대한 취득원가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20원을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 밑에 회계 처리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금액이 바뀌게 되면 차변의 유형자산, 대변의 복구 충당부채라고 해서 하면 된다는 거죠. 복구 충당부채가 줄어들면 유형자산에서 그만큼 줄이면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복구 충당부채를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이때 현재가치로 평가할 때 이자율이 10%였어요. 근데 이때 이자율은 10%가 아니잖아요. 이자율은 자꾸 변해가죠. 그러면 이자율이 변해갈 때, 자, 이날 현재 이자율이 12%로 변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아까 사채가 이자율이 변하듯이 이자율이란 매일매일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율이 변한다고 할 때, 요 120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이렇게 현재 가치로 평가할 때, 요 이자율이 수정되는 것을 반영해야만 되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얘를 현재 가치로 평가할 때 10%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12%를 사용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이걸 만약에 10%를 사용한다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날 현재 이자율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자, 12%의 이자율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이날 현재 새로운 이자율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이날 현재 이자율을 사용하게 되면 항상 뭐가 돼요? 공정가치가 돼요. 국제기준의 가장 기본은 공정가치 회계예요. 그래서 이자율의 변동을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이 이자율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었다고요. 근데 국제기준은 이 이자율의 변동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요. 물론 국제기준에 보면은 이 이자율의 변동을 반영하라는 얘기가 명쾌하게 본문에 있지는 않아요. 본문에 없어요. 이 이자율의 변동을 반영하라는 말이 어디에 있냐면은 충당부채 보면 뒤에 주석이 나오는데 주석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충당부채 변동분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충당부채 변동분이 있다는 얘기는 이자율 변동을 반영해야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해석하기에 한국 회계 기준원에서도 그걸 해석할 때 이 충당부채 이자율 변동분은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함으로써 뭐가 돼요?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돼요. 네? 자, 지금 이제 국제회계 기준이 공정가치 회계를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원가 회계가 많이 무너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 원가가 다 죽은 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현재 대부분의 역사적 원가를 많이 사용해 왔어요. 여기서 국제회계 기준은 공정가치 회계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서 재평가 회계를 도입하는 것도 다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입하는 거죠, 얘가 이렇게. 저는 이 공정가치 평가 가져올 그 참담한 미래를 알고 있어요. 언젠가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할 날이 있을 거예요. 공정가치만큼 계산하기 힘든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전 세계 회계는 다 엉망이 돼버릴 거예요. 수도 없이 분식할 거예요. 감정평가서 몇만만 됐다가 자 올려 그럼 올리죠. 한 3년 후에 경찰이 부르죠. 왜 올렸냐고? 언젠가 그들은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인지. 저는 그 미래가 보여요. 하지만 제 삶은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 하세요. 국제외주는 제가 공정가치를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정가치는 국제외주는 공정가치에 대한 회계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언젠가 세월이 흐르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일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역사적 원가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과 같은 거거든요. 네? 우리 회계인들의 삶이에요. 이 회계를 하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무참히 질병을 만드는 거죠. 네? 뭐 삶까지는 아니고 그러든지 말든지 그건 뭐 아무튼 이자율의 변동을 반영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이자율의 변동을 반영해야 된다. 현재가치 평가할 때. 그러면 공정가치가 된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사채에서 얘기했던 이자율의 변동은 공정가치 변동이다. 이게 또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자율이 변동한 건 뭐예요? 공정가치 변동을 말한다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증가가 있는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증가라는 게 뭐예요? 이런 거잖아요. 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증가라고 하는 것은 이 복구 충당 부채가 있다고 할 때 이 100원에 자 100원의 현재 가치가 이날 현재 있었겠죠? 80원이라고. 자, 1년이 지나게 되면 요 미래연금으로의 현재 가치가 뭐겠어요? 이 금액의 새로운 장부가액이 되겠죠. 장부 금액은 언제나 유효자율법을 적용하면 미래연금의 현재 가치라고요. 그러면 이 금액이 82원쯤 된다고요. 그러면 이 80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82원으로 수정할 때 요 두 금액의 차이가 뭐가 됐어요? 이게 이자 비용이죠. 우리가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현재 가치가 이렇게 증가한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옛날에 장기성 채권 채무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건데 예를 들어서 자 이제 미래연금이 100원이고 5원이고 5원이고 5원이 있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날 현재 가치 금액이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90원이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요 미래연금밖에 안 남잖아요. 이 금액을 현재 가치로 평가하게 되면 92원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요 90원과 92원이 있다고 할 때 현재 가치 금액이 2원이 증가했죠. 얘가 장기 미지급금이라면 부채 금액이 2원이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걸 회계 처리할 때 여기다가 장기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얼마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2원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 늘어난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유효자율법으로 계산한 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금이 차츰차츰 증가해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그래서 이 금액을 어디다 쓰냐면 여기다가 이자 비용이라고 이렇게 인식하는데 이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현재가 차림차금 상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사차림 발행차금 상각에. 그래서 유효자율법을 적용한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냐면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현재 가치 증가분을 이자 비용으로 인식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증가라는 것은 유효자율법을 적용했다 그런 뜻이에요. 표현 자체가. 그 유효자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증가한 부채 금액을 부채를 그만큼 늘려놓고 이자 비용을 인식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동은 유효자율법을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거기 나와 있잖아요. 충당 부채 시간 경과에 따른 증가분은 유효자율법을 적용하여 증가시킨다 이렇게 됐죠. 이것도 이미 복구 충당 부채에서 이미 했죠.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복구 충당 부채. 따라서 현재 가치 평가에 관한 건 복구 충당 부채만 알면 다 알게 돼요.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613페이지에 오면 가로 2번에 보면 충당 부채 사용이 있는데 자, 충당 부채 사용은 최초 인식과 관련되어 있는 지출에만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건 말로만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밑에 보시면 7번에 인식과 측정 기준의 적용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미래 예상 영업 손실이 있어요. 미래 예상 영업 손실은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게 됐어요. 이 회사가 내년에 손실이 날 것 같아요. 걔는 충당 부채로 계산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자, 가로 2번에 보면 손실부담 계약이 있는데 자, 손실부담 계약은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경제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손실부담 계약이라고 하는 거야. 손실부담 계약의 예가 거기 동그라미 1, 2, 3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뭘 말하냐면은, 손실부담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부터, 자,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기로 했어요. 자, 수입하기로 했는데, 뭘 수입하기로 했냐면, 뭐, 예를 들어서 고사리 이런 거 수입하기로 했다고요. 고사리를 수입하기로 했다고 생각해서 고사리. 중국산 고사리를 수입하기로 했어요. 자, 고사리를 수입하기로 했는데 10억 원어치를 수입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10억 원을 그래서 국산으로 속여 팔 거예요. 수입하기로 했는데 확정 가격이에요. 이 가격 이하로는 무조건 이 가격으로 사와야 되고 만약에 이 가격에 만약에 안 사겠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 삼합회에서 와요. 거기가 삼합회가 맞죠? 중국이? 거기서 와요. 사람을 조용히 보내요. 조용히 없애줘요. 모든 걸 다. 그러니까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행해야 돼요. 자, 그런데 계약을 딱 맺고 있었는데 12월 31일 날 계약을 맺고 이제 내년도 1월 달에 이제 물건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뉴스 추적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소비자 고발. 소비자 고발에서 이영돈 PD가 고사리를 탐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사리가 다 중국산이더라. 거기에다 무슨 염색도 했더라. 사기를 막 친 거예요. 사기는 아니죠. 그 소비자 고발에 보면은 이제 물건 같은 거 막 할 때 보면 물건을 여러 가지 하잖아요. 여러 개 하다 보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전기 담요가 있다. 그러면 전기 장판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전자파가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막 해주잖아요. 전화 걸면 가르쳐줘요. 그 업체가 어딘지. 거기서는 맨날 이게 뭐 이렇게 모자이크가 많은지 이게 다 모자이크 처리하잖아요. 근데 전화를 걸면 그 전자파가 안 나오는 데가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가르쳐줘요. 알고 싶으시면 저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샀거든요. 물어봐갖고. 그냥 진짜 물어보시면 돼요. 그렇게 다 물어보면 돼. 전화 걸면 가르쳐줘요. 공중파에서는 얘기 안 해도 전화 걸면 어디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궁금해 죽겠잖아요. 저기가 어딘지 저 죽일 놈의 새끼 욕하면 안 되죠. 저거 왜 안 가르쳐주는지 가르쳐줘야만 우리가 그거 빼고 살 텐데 그러니까 전화를 조용히 누르세요. 그럼 가르쳐줘요. 저도 몰랐어요. 한번 전화해봤더니만 가르쳐주더군요. 이게. 저 혹시요?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자, 아무튼 이런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고사리 값이 폭락을 해갖고 10억 원어치 사오면 1억 원만 남아요. 이렇게. 1억 원만. 자, 그러면 이 수입해서 팔면 1억 원밖에 안 되죠? 이 10억 원에 수입을 해와야 돼요.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는 얘를 한국 고사리로 속여갖고 국산으로 속여갖고 20억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 10억이 남길 줄 알았잖아요. 효익이 20억, 원가가 10억이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이영돈 PD 때문에 얘가 1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효익은 1억이고 비용은 10억이니까 9억의 손해를 보게 됐죠. 근데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이행 안 하면 뭐가 돼요? 그들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사와야 되죠. 죽기 싫으면. 이런 걸 손실부담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실부담계약은 반드시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데 계약을 이행하면 손해가 날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게는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돼요. 이런 걸 손실부담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손실부담계약은 반드시 뭐래야 돼요? 충당부채를 계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실부담계약은 충당부채를 계상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건설계약이 있었죠. 건설계약 했는데 건설계약에 보면 뭐예요? 손실이 예상되는 계약이 있었잖아요. 손실이 예상되는 계약도 뭐예요? 걔도 손실부담계약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공사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손실 충당부채를 계상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국제기준의 그 회계 처리에 따르면 이제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미성공사에다 계상하는 방법을 채택했기 때문에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아무튼 걔도 손실부담계약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손실부담계약은 무조건 충당부채를 계상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아시면 되고 제일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손실부담을 계약하고 있는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전에 사용하는 자산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읽어보시고 저 맞다 틀리다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가로 3번에 보면 구조조정이 있는데 구조조정이 가장 요즘 앞으로 유행할 것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그냥 멀쩡한데 미국은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나라는 왠지 뭔가 불안한데 멀쩡해요. 그렇죠? 뭔가 터질 것 같아요. 뭔가 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가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
환율은 순식간에 1,500원을 돌파해서 1,600원까지 막 가다가 어제 정부에서 뭐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7억 달러를 부어갖고 1,570원에서 막았대고 뭔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어요. 이러다가 잡혀가죠. 미네르바가 돼서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불안한데 이상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데 구조조정하는 데는 하나도 없고 뭔가 건설회사는 몇 개가 무너져야 될 것 같은데 건설회사는 다 멀쩡하고 그쵸? 기껏만 한 게 CN 오방밖에 없잖아요. 걔가 이제 이름을 읽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잘린 거잖아요. 이름이 이래갖고 CN 오방. 그래서 CN 오방에다 전화를 해봤어요 오늘. 아무도 안 받아요. CN 오방에 전화할 일이 생겨갖고 CN 오방에다가 그 CN 오방의 아파트의 그 평면도를 좀 구하려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게 서울 지점이 있는데 대구에 있는 회사니까 오방이 대구에 있는 건설회사니까 전화 걸었다면 서울 여기 광화문에 있는 지점이 있는데 아무도 안 받아요. 뭐 이런 거예요. 이 전화는 잘못된 전화번호이오니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대구 본사에다 전화를 걸었더니만 아름다운 음악이 막 흘러나와요. 그리고 아무도 안 받아요. 음악만 끊임없이 흘러나와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가고 좀 어디 있나 찾아보려니까 누르는 그 즉시 X표가 쳐져요. 그러잖아요. 여기 X표 이렇게 갖고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이제 CN 오방이죠. 다 손 놓고 있다는 거죠. 이제. 만사가 귀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가가 망할 회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도 없잖아요. 뭔가 불안해요. 이게. 소문만 많고. 자, 그런데 구조조정이라는 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있죠. 그런 것들을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조조정이라는 거는 일부 사업을 매각하거나 무슨 뭐 등등등등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구조조정과 관련된 충당부채를 인식하게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돈이 들어가요, 돈이. 구조조정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가장 대표적인 구조조정의 예가 인력 감축이죠. 그렇죠? 인력 감축을 한다고 할 때 12월 30일 연재로 내년도에 인력을 감축한다 그러면 인력 감축할 때 돈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돈이 들어가겠어요? 일단 퇴직금은 일단 당연히 주는 거고 퇴직금 말고도 명예퇴직수당을 줘야 되죠. 그렇죠? 명예퇴직수당을 줘요. 명예퇴직수당을 줘야 되는 거죠. 수당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명예퇴직수당을 주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퇴직금에 별도로 또 줘야 된다고요. 자, 이런 것들은 뭐 때문에 발생해요? 구조조정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구조조정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이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12월 31일자로 충당부채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때 충당부채로 계산하느냐? 정부에서 법으로 명령한 적은 없어요. 구조조정하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래서 구조조정에 관한 충당부채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의제 의무가 있어야 돼요. 법적 의무는 없어요. 왜냐하면 법에서 강제적으로 구조조정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는 의제 의무밖에 없다고요. 자, 의제 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제 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래 상대방이 정당한 기대를 가져야 돼요. 여기 이 회사의 종업원들이 내가 잘릴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의제 의무예요. 그게 의제 의무이기 때문에 이 의제 의무가 있게 되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의제 의무가 있게 되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에 의제 의무가 생기냐면 일단 계획이 있어야 돼요. 자, 종업원들 중에서 몇 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 먼저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걔를 공표를 해야 돼요. 계획을 공표해야 되죠. 자, 회사 경영진만 알고 있어요. 저것들 다 잘라버릴 거야. 이런 계획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공표를 해야지만 종업원들이 기대를 갖게 돼요. 기대는 이렇게 나쁠 때 쓰는 말은 아닌데. 그렇죠? 내가 잘릴 거라는 걸 기대하고 있다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근데 그런 기대를 가져야지만, 그건 정당한 기대를 가져야지만 의제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과 공표라는 두 가지 사실이 모두 발생했을 때 의제 의무가 발생해요. 대외적으로 공표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업부를 다 정리하겠다라고 대외적으로 공표하거나 종업원들한테 다 알려줘야 돼요. 사내 게시판에 벽보를 붙여놓던가. 그래야지만 공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획과 공표라는 걸 12월 31일 이전에 다 하셔야만 내년도 이후에 명예퇴직수당 같은 걸 이날 연재로 충당부채로 계산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거기 오른쪽에 가보시면 뭐 다른 얘기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 보시면 615페이지 오면 가로 3번에 구조조정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출이 있는데 구조조정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출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돼야만 돼요.
무조건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해야 돼. 직접 발생.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 구조조정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출이에요. 그래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지출하고 동그라미 2번에 오시면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이 없는 지출, 이 두 가지가 충당부채로 인식할 금액이 돼요. 자,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 2, 3이 또 있는데 그 세 가지는 충당부채로 계상할 수 없는 지출이에요. 세 가지. 거기 계속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과 재배치, 마케팅, 새로운 재료와 물류 체제의 구축에 대한 투자, 이런 것과 관련된 지출은 충당부채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시험에 다 출제했었어요. 주관식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읽어보셔야 돼요. 자, 616페이지에 보면 예제 1번에 자, 충당부채와 우발부채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는 뭐만 물어보는 거냐면 현재 의무인지 그 다음에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에 보시면 뭐라고 됐냐면 유출 금액에 대한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것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신뢰성 있는 금액의 추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의무인지 여부, 그 다음에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그것만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까 했던 가로 5번과 가로 6번은 뭐예요? 현재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가로 1번에 제품 보증을 보면은 항상 뭐라 해야 돼요? 현재 의무로 해야 돼요. 현재 의무는 과거 사건의 결과래야만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 해답들이 하나씩 있어요. 자, 제품 보증을 보시면 제품 보증은 AS예요. AS. 자, 제품 보증은 제품 보증이라는 게 있어요. 제품 보증은 첫 번째 현재 의무로 해야만 되죠. 자, 현재 의무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돼요. 과거에 제품을 팔았는데 몇 년간 AS를 무상으로 해주는 조건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미래에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AS를 해줘야 돼요. AS를 안 해주겠다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게. 그래서 현재 의무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게 현재 의무죠. 법적 의무를 발생시킨 거예요. 법에서 규정돼 있어요. 몇 년간 보증하라고. 자, 두 번째로 얘가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있나라는 거죠. AS를 누군가는 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유출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AS를 받으러 오니까.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충당부채를 계상해야 되나? 계상해야 되죠. 그렇죠? 뭐 이 세 가지잖아요. 현재 의무고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는 추정은 무조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충당부채를 계상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만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현재 의무냐 아니냐, 유출 가능성이 높은가 안 높은가, 이것만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자, 이번에 환불 정책이 있는데 한 소매상은 고객이 제품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환불해주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환불 정책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랬죠.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면 그건 의제 의무가 아닌 거예요. 누군가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의무죠. 의제 의무니까. 그러면 환불받으러 올 것인가? 오면은 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추정해서 충당부채를 계상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밑에 오염된 토지, 리스 계약 이런 거 다 해보세요. 자, 리스는 아직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뭔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학원으로 가면 리스가 한 챕터로 돼 있어요. 그때 그걸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보시면 리스를 좀 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618페이지에 오면 자, 8번에 제품 보증 충당부채가 있는데 자, 여기는 잠시 쉬었다가 얘기를 하죠. 이렇게.